우리의 생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자마자 우리가 이게 제가 정말 경제 강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아담 스미스의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는 결코 이타적인 행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적 행위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자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의 그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합리적 인간을 지향하는 저도 강의의 모습으로서 여러분에게, 근데 사실 이 강의는 이렇게 합리적인 강의는 아니에요. 이것도 잘릴 것 같은데 출연료에 비하면 결코 합리적인 강의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자, 여러분 열심히 해갖고, 그래서 제가 또 전번주에 텔레비에 아침마당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당에 나가서는 우리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주부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얘기 했는데 텔레비 나갔더니 또 동창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창 모임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그런 인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자, 요번 주에는 여러분 한번 굉장히 재밌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우리 전 국민이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었잖아요. 자, 근데 오늘은 한번 이 슬픔을 딛고 재밌는 주제로 한번 가보는데요. 지금 사실 세계 경제 체제가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경기 순환 곡선상에서 우리 저점으로 내려갔다는 건 누구든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어내고 있거든요. 자, 근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저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정책이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경제 안정화 정책이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경기는 순환한단 말이에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경기는 왜 순환할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세계에서 경기가 순환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없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는 경기가 순환하지 않죠. 경기가 순환한다는 말 자체는 시장 경제란 말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왜 경기가 순환하냐면, 여기 경기가 나쁠 때다, 좋을 때다. 좋을 때죠. 경기가 좋을 때는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요하고 공급이 있으면은, 자, 이제 앞으로 수요 공급 한글로 안 쓸게요. 죄송합니다. 한글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바쁘니까요. 수요하고 공급이 있으면 뭐가 많을 때다?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수요가 많을 때죠. 수요가 많아서 소비가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당연히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가는 올라가겠죠. 아주 쉬운 거요. 막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가는 올라갑니다. 물가가 꼭 올라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물가가 정말 더 나쁜 건 뭐다?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물가가 떨어지면 물건의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아무도 그 물건을 생산하지도 않고 지금 소비 안 하고 나중에 소비를 미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겁니다. 자, 물가가 오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간단한 거죠. 서로 물건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럼 기업은 설비 투자를 왕창 하려고 그러죠. 기업은 미친 듯이 돈을 끌었을 겁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자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죠. 소비자들은 뭘 하지 않습니까? 저축을 안 하죠. 왜? 소비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러면 은행엔 돈은 없는데 기업은 서로 설비 투자로 돈을 땡기려고 그러니까 금리는 당연히 뭐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시장이 이래서 여러분, 저도 이 시장을 갖다 자꾸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시장이 여러분 재밌는 게,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이 어때요? 비싸죠? 은행 넣어도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자, 금리가 뭐 했어요? 높죠? 그러니까 은행 넣으면 이자를 갖다 어떻게 돼요? 왕창 주죠. 물건 가격은 비싼데 은행에다 돈 넣으면 돈을 왕창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부터 뭐 하겠어요? 소비 안 하고 저축하죠? 소비를 안 하니까 점차 수요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경기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까지 오면 거꾸로가 되는 거죠. 수요하고 공급이 있으면 이때 뭐가 많을 겁니까? 공급이죠. 불황이라는 게 딴 얘기가 아니거든요. 공급 과잉이 불황이에요.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다. 이게 바로 뭐다? 불황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연 정말 공급 과잉인가? 근데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개인적으로는. 공급이 과잉되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가 되겠어요? 물건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가는 뭐 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뭐 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니까. 아무도 설비 투자 안 하죠? 사람들은 다 전부 다 뭐 합니까? 저축만 하죠. 그러니까 은행엔 돈이 넘쳤는데 빌려줄 데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경기순환 곡선이죠. 그럼 이제 제가 하나 더 와볼게요. 이 경기순환 곡선상에서 정부는 개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한번 가보죠. 1번 시점, 2번 시점, 3번 시점, 4번 시점, 5번 시점, 6번 시점, 7번 시점. 자, 정부는 몇 번과 몇 번에서 개입을 해야 될까요? 정부는 몇 번과 몇 번? 그렇죠. 자,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시점이 3번하고 7번은 물론 개입해야 되겠지만 너무 늦었죠. 그죠? 너무 늦었죠, 이거는. 너무 경기가 좋아졌고, 이건 너무 나빠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번하고 6번 시점에서 해주는 거예요. 2번 시점에선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6번 시점에선 경기가 너무 침체되지 않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2번에서는 자, 지금은 뭐라면 어때요?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죠. 그럼 정부는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자, 내가 정부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과열되어 있습니다. 돈을 풀어줘야겠어요? 빨아와야겠어요? 빨아와야겠죠. 그래서 2번 시점에서 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정부가 돈을 빨아오면 돼요. 돈 빨하면 됩니다. 오케이? 방송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용어 아니에요. 오케이? 비속어가 아닙니다. 돈 빨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반면에 6번 시점에서 뭐가 되느냐? 아주 간단하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럼 내가 뭐 해주겠어? 돈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갖다 뭐 해준다? 돈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된다? 돈 풀해야 되죠. 사실 지금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 경기가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정부는 뭐 한다? 돈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제 서서히 한번 가보죠. 자, 우리 한번 이거 돈 빨보다는 돈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돈을 갖다 풀어줄 때는 어떻게 풀어주는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돈을 풀어주는 주체가 두 개가 있어요. 자, 하나는 우리나라 치면 하나 어디다? 기획재정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돈을 풀어주는 주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있고요. 하나는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정책 배우고 있었습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정부 주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 또 이건 여러분 뭐예요?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좁은 의미로 말하면 행정부고요. 넓은 의미로는 입법부, 사법부 전부 다 국가기관을 다 정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와 넓은 의미에서까지 포함돼요. 물론 한국은행은 이제 독립되어 있는 거죠. 이 두 군데에서 여러분 정책을 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쓰는 정책을 무슨 정책이냐? 국민의 세금과 기본적으로 관련되니까 무슨 정책? 재정정책이라고 그러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금융과 관련된 일을 다 하겠죠. 그래서 이건 무슨 정책이다? 금융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기획재정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리 오랜만에 여러분 고등학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가봅니다. 이게 안 되면요, 경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고요. 경제의 모든 기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경제 안정화 정책입니다. 정부의 개입이니까.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는 건데 재정 정책을 쓰는 건데요. 재정 정책에서는 여러분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워할 때 돈을 풀어줘야 되죠. 풀어주는 방법엔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세율은 높여야겠어요, 낮춰야겠어요? 세율은 당연히 낮춰야 되죠. 세율을 낮추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무슨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거든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도 50만 원 세금 떼어가버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 얼마밖에 안 남아요? 50밖에 안 남죠. 그럼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세율이 10%다. 그럼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돼요? 90만 원이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 그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돈을 팍팍 풀어줘야 되죠. 적자 재정 써야겠어요? 흑자 재정 써야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적자 재정 써야 되고요. 풀어주는 김에 확 풀어줘야 되죠. 확장 재정, 긴축 재정 있으면 무슨 재정을 써야 된다? 확장 재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거다?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무슨 정책? 재정 정책이 됩니다. 반면에 금융정책, 이건 한국은행에서 해야 되겠죠. 한국은행에서 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뽑을 수 있는데 볼 것도 없죠.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금리가 돼야 되겠죠. 경기가 어려울 땐 금리는 높여줘야 돼, 낮춰줘야 돼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낮춰줘야 되죠. 금리는 당연히 뭐가 된다? 낮춰줘야 됩니다. 금리를 낮춰줘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준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를 낮춰주면 당연하게 이제 여러분 같으면 저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소비는 감소해요? 증가요? 증가. 그래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정책이죠. 금리를 낮춰주는 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하는 건 무슨 정책이다? 금리를 낮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나머지는 지급준비율이고요. 이건 뒤에서 우리가 한번 또 나중에 공부를 해봅시다.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우니까 하나는 재할인율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급준비율도 낮춰주고 재할인율도 낮춰줍니다. 그럼 여러분 시중에 돈이 풀려요. 이거는 이제 알아만 두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의 정책은 여러분 되게 쉬운 거예요. 경기가 어려울 땐 무조건 낮춰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낮춰주는 거예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땐 정부는 무조건 낮춰 모든 걸 다 낮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확 풀어줘갖고 낮춰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간단한 거예요. 당연하다. 다시 한번 세금도 낮추고 금리도 낮추고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다 낮춘 다음에 적자재정 확장재정 치면 경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이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를 갖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를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 위기는 여러분 미국에서부터 왔으니까. 그러면 현재 미국 정부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현재 미국 정부가 이걸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답은 되게 간단해요. 지금 정책이 왜 문제가 되느냐? 경기 순환을 하잖아요. 경기 순환을 딱 했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산이 높으면 당연히 뭐는 깊을 수밖에 없어요. 골이 깊을 수밖에 없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가 좋아질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시점에선
경기가 너무 좋아지지 않게 뭘 해줘야 돼요? 뭐 해야 되겠어요? 거꾸로. 이때는 여러분 낮춰야겠어요? 높여야겠어요? 높여야 되겠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줬어야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어야 됐죠. 근데 미국 정부가 뭐 했는지 알아요? 이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자, 이것도 여러분 또 가보시면 재밌는 게요. 자,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재정정책의 힘이 세질까요? 금융정책의 힘이 세질까요? 선진화가 되면. 우리 여러분 아주 신기한 거예요. 금융정책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옛날엔 전부 다 무슨 정책하는 거예요? 재정정책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고 시장의 힘이 더 커지게 되면 무슨 정책? 금융정책으로 옮겨옵니다. 근데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누가 힘이 더 세요? 한국은행장보다 기획재정부가 힘이 더 세잖아요. 근데 미국은 누가 세요? 미국은 여러분 누구? 경제장관 누군지도 모르죠? 그죠? 재정장관 요새 가이트는 왔지만 어쨌든 걔보다 누가 더 중요했던 거야? 연방은행장이 더 중요한 거죠. 미국의 여러분 경제대통령이라고 해서 19년 동안 여러분 연방은행을 갖다 쥐락펴락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실걸요? 무슨 스펀이에요? 그린스펀. 오케이? 녹색 환경운동 벌써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그린스펀으로 대표되는 FRB가 이때 뭘 해줬어야 돼요? 높여야 되는데 뭐 했다? 낮춰한 거예요. 시중에서 돈을 뺏어와야 되는데 돈을 확 풀어준 거예요. 특히 이거는 연방은행장으로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한국은행의 최고 목표는 뭐다? 물가 안정이에요. 기획재정부의 목표는 뭐다? 경제성장이죠. 경제성장을 중시한다면 금리를 어떻게 되겠어요? 낮춰야겠죠. 그래야 기업들도 설비 투자 쉽게 하고 사람들도 소비 왕창해서 경제가 빨리 가겠죠. 근데 한국은행의 목표는 경제성장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돼야 돼요? 물가 안정. 그러면 이런 기획재정부를 항상 뭐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안 된다, 지금 돈 풀어주면. 오케이? 지금은 돈 풀어주면 안 되고, 물가가 안정돼야 서민 경제도 안정되고, 경제가 차분히 가야지라고 다 해줘야 되는 FRB에. 거기에 누구란 친구가 우리 제가 편지 많이 보냈어요. 전화도 몇 번 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귀염둥이가 나이 좀 드시더니, 젊었을 때 안 그랬어요, 젊었을 때. 진짜 그린스펀처럼 극적인 변화를 이뤄낸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제 말도 좀 잘 알아듣고 이러던 친구인데 갑자기 그 돈 별도 이게 자리가 무서운 거예요. 자리가 연방은행장 오라니까 지가 아이고 귀염둥이 같은 자식. 그래도 연방은행장이 하늘이고요. 경제는 상식입니다. 상식을 버리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스펀이 못 때렸어요 이때. 완전히 무슨 정책 썼습니까? 저금리 정책 썼죠. 여러분 이전에 연방은행장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연방은행장의 목표는 파티가 한참일 때 접시를 빼는 거예요. 그게 연방은행장이 해야 되는 말입니다. 말 주기적. 적어놓으세요. 다시 뭐라고?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연방은행 자리가 욕을 먹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방은행장, 한국은행장 자리는 욕을 먹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니 욕을 먹어야 되니까 정권으로부터 뭐 돼야 된대요? 독립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그린스펀은 재임 중에 욕을 한 번도 안 먹었죠. 칭찬만 들었습니다. 경제 대통령, 오케이? 미국의 진정한 대통령, 영원한 경제사의 추앙. 그게 그린스펀이 들었던 얘기죠. 아, 그거 딱 듣는 순간 끝난 거야. 그거는 연방은행장이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에요. 연방은행장이 들어야 될 소리는 피곤하다, 잔소리꾼, 네가 경제를 뭘 알아? 왜 경제 발전을 가로막아? 걸림돌, 귀염둥이 잘라버리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왜 대출 안 해줘? 이게 여러분 연방은행장이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파티가 한참일 때 뭘 빼야 돼요? 접시를 빼야 돼요. 근데 얘는 파티가 한참일 때 접시를 밀어넣었죠. 야, 한번 이빠이 쳐먹어봐. 이빨 쳐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탈설사. 그래서 그린스펀이 뭘 했느냐? 여기서 무자비한 저금리 정책을 떼버렸어요. 거기다 여러분 무슨 정책까지 취했습니까? 레이건 이후에 무슨 정책이 계속됐어요? 감세 정책이 계속됐죠. 세금은 감면해주면서 돈을 왕창 풀어준 거예요. 전형적인 뭘 했다? 낮춰 모든 걸 다 낮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안 가고 거꾸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간 거예요. 이 사태의 본질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원래는 하얀색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간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는 폭이 어떻게 돼요? 산이 높으면 골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깊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무슨 정책을 합니까? 그럼 여기서는 교과서대로 뭘 해야 돼 이제? 낮춰야 되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다 되면 되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낮춰 갖다 이빨 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회복이 돼서 이렇게 가면 좋죠. 그럼 여러분 이게 결론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가 가리키는 거는 판타지가 아니에요. 현실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여기서도 풀고 여기서도 풀죠. 그럼 원래 이렇게 가야 될 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아예 이 위에 한 칸 위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속 이건 다 뭐가 쌓여 나가는 겁니까? 뭐가 쌓여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가? 거품.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마지막에
원래 계속 놔뒀으면 차라리 이렇게 순환해 갈게. 이렇게 거품으로 순환하면 이만큼의 거품이 꼈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샥 가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이 이랬다니까요, 일본이. 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요? 일본이 정말 제가 예전에 강의했지만 프라자 합의 이후에 위기가 닥치면서 경제 위기가 됐을 때 일본 정부가 돈을 갖다 미친 듯이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똑같이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탈이 나고 여러분 술 이빨 먹었습니다. 오케이? 술 이빨 먹으면 그 다음에 아침에 어때요? 엄청 속쓰리죠? 엄청 속쓰립니다. 술 이빨 먹으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속쓰리고 여러분 갈증 나요? 안 나요? 갈증 나죠? 여러분 그때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때 물 먹으면 오바이트 나오는 거예요 결국.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고 힘들어도 버텨야 돼요. 왜? 여기서 잘못돼 버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교과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오케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자 여러분 힘든데 정부는 당연히 돈을 풀어줘야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시 한번 거품을 일으켜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성공 가능한가 되면 좋겠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기가 특히 세계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001년에 우리가 쉽게 보면 이때 IT 버블이 꺼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우리 9.11 테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게 참으로 당연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좋아졌던 거예요. 근데 계속 금리는 뭐하다? 낮춘 금리, 아주 저금리 정책을 쓴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뭐한다? 버블이 꺼져, 뭐예요? 거품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방 보셔지겠죠? 그러면 자 그린스펀 속으로 마음속으로 뭐 하고 싶었겠어요? 영원히 저금리로 가고 싶었겠죠. 근데 세상에 영원한 저금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 왜 이렇게 올라치느냐? 아주 간단하죠. 이때부터 유가하고 고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쉽게 하면 미국이랑 국가는 GDP는 전 세계 GDP의 22에서 23%를 차지하지만 석유는 33%, 3분의 1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국가다? 에너지 고소비 국가입니다. 그래서 도쿄 해박도 가비급을 못하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CO2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겁니다. 유럽은 할 수 있고요. 일본 여러분 귀염둥이 국가 아니라니까요. 왜? 일본 나름대로 단점도 많지만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5배, 6배죠. 석유는 2배밖에 안 써요. 그럼 오일 쇼크에 취약한 건 한국이에요, 일본이에요? 한국 금방 아셔야죠.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5배, 6배인데 석유는 2배밖에 안 써요, 일본. 오일 쇼크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 여러분 계속 가고 싶은데 뭐가 돼요? 국제 유가도 오르고 공물가도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지금 파티 감창이라 안 그래도 수요가 많아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했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됐어요? 풀어줬죠. 돈을 풀어주니까 여러분 시중의 통화량은 어떻게 돼요? 더 증대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거품이 커진 거야.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왜? 석유 가격도 오르고 고가도 오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리가 정점에 가는 순간 팡 터져버린 거죠. 거품이. 그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로 터지면서 우리 경제에 이렇게 위기 온 겁니다. 뒤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미국이 현재가 뭐가 되느냐. GDP의 미국의 총부채라는 건 이제 정부 부채 플러스 민간 부채까지 합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GDP의 3.8배입니다. 이게 엄청난 규모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GDP의 3.8배라는 건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요. 1년에. 근데 내 빚이 4천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지죠. 금리가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한 10% 간다고 쳐볼까요?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해서 그러면 10% 가면 여러분 1년에 갚아야 될 이자가 얼마가 돼요? 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빚 갚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금리가 5%만 돼도 얼마가 돼요? 200만 원이죠. 1,0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자기 소득의 5분의 1을 뭐로 내야 돼요? 이자로 내야 됩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금방 이 총부채가 여러분 얼마가 됐다? 38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아보죠.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얼마가 되느냐? 이제 작년에 1조 2천억 달러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1조 8천억 달러 풀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내가 말했지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건 뭐다? 미국의 재정 적자거든요. 미국 정부가 돈을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도 또 그 다음에 10년에도 완화되더라도 1조 4천억 달러 풀어야 됐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현재 경제 위기가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왜? 올해 1조 8천억 달러 풀고요. 내년에도 1조 4천억 달러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고난의 연속이죠. 그 다음 거는 발표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쎄를 부어야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위기가 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였다니까요.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4천억 달러, 3천억 달러, 2천억 달러, 1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조금씩 모였죠. 우리 아까 보셨죠? 이때는 경기가 뭐였을 때다? 좋았을 때죠. 그럼 여러분, 자, 무슨 재정? 적자 재정 짜야 돼요? 흑자 재정 짜야 돼요? 흑자 재정 짰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 세금을 더 걷어놔야지. 더 걷어놓은 돈으로 어려워지면 뭐예요? 풀어줄 수가 있죠. 어떻게 이때도 빚내고 이때도 빚냅니까? 그러니까 오마이갓이 돼버린 거예요. 현재 위기의 본질이 금방 간다는 거라니까요. 왜 그린스펀과 같은 당시 FRB, 그 다음에 결국 이 레이건 정부 이후에 나왔던 미국의 그런 공화당 주류를 중심으로 했던 이런 감세 정책과 그거에 기반된 새로운 경제 체제가 도래된다. 미국에서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지금 열심히 경기순환 가르쳐 드렸죠. 경기순환이라는 건 무슨 경제가 존재하는 한? 시장 경제 체제가 존재하는 영원하다고 그랬죠. 근데 신경제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한때. 신경제. 그 신경제 개념을 일으켰던 친구들이 이제 통화주의자라고 부르고 나중에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죠. 걔네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통화주의자로 출발해서 우리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공부해 봅시다. 통화주의자로 출발해서 신자유주의로 갔던 이런 친구들이 신경제는 뭐냐? 경기순환 안 한다는 거예요. 걔네들 주장이. 그냥 앞으로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경제 들어서서 늘 발전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신자유주의자들이 시장을 부정했죠. 코미디예요, 코미디. 얼마나 귀엽습니까? 신자유주의자 맨날 뭐에다 맡기자예요? 시장에 맡기자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거꾸로 시장을 부정했다니까요. 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하는 사람은 경기는 순환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죠.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걸 못 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모든 걸 다 모아야 돼요. 시장에 맡기자고 그러죠. 주로 누가 주장합니까? 경제학과 교수들. 그분들 시장에 맡겨보세요. 바로 실업자예요. 노동시장 유연화 얘기하죠. 경제학과 교수님들 노동시장 유연화 한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가 가서 얘기해봐요. 바로 화를 낼걸요. 무슨 소리야, 내가 교수인데. 시장에 맡기셔야죠. 전 시장에 맡겨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았고 이전까지. 화이팅!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얼마나 천막합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철학자 쇼펜하우라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무지가요 하나를 만나면 천박해진대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무지가 뭐를 만나면? 부. 딱 느낌 오지 않으세요? 무지 자체는 천박하지 않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무지한 게? 부 자체도 천박하지 않거든요. 부가 뭐가 천박해요? 근데 무지가 부를 만나면 우리 느낌 하고 오시죠? 왜 길 가면 뭐 이렇게 그 벼락부자 되면 그 사모님들이나 그분들이 하는 행태들 바라보면 저는 신자유주의도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해요. 원래 제야에 있었거든요, 이 통화주의자들이. 근데 메인 경제학으로 딱 들어오면서 부를 만났죠. 천박해졌어요.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본질을 파헤친다. 제가 한번 요새 많이 비판받고 있지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이게 문제였다니까요. 이거는 비교과서적 행위를 한 거예요. 경제학에 참으로 비교과서적 행위. 이거 부담이 이대로 그대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경계를 갖다 뭐 정부가 뭐예요? 흑자 재정을 짜줬어야죠. 그럼 미국 경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더 좋아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갔죠. 그럼 지금도 이렇게 갔다 골이 뭐예요? 깊진 않았을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부 다 무슨 투자했습니까? 부동산 버블 엄청 커지니까 골이 깊죠. 이때 여러분 흑자 재정 짰으면 이렇게 됐고요. 뭐요? 지금 어려워졌겠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요. 이 돈 갖고 메꿨으면 돼요.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오바마 정권 전 이해합니다. 방법이 없죠. 왜? 이거 자기가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죠? 자기가 저지른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 다 죽겠다 그러죠. 돈은 풀어줘야겠어요. 자, 미국에는 여러분 똑똑한 경제학자 없나요? 돌아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다시 한번 거품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돈을 좀 풀어주는데 이게 거품은 좀 형성이 안 되고 좀 실물 경제로 돌아가서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한번 좀 적자 재정 빚은 많이 내지만 언젠간 좀 갚을 수 있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고뇌찬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이렇게 만만한 상황 아니에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있었느냐? 저는 이게 여러분 뚜렷하다고 보는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가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잘 사는 애들 10%가 얼마나 소득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대공황 때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이죠. 걔가 전체 부의 50%까지 차지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래서 공황의 위기는 실제로는 우리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케인즈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해결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쭉 떨어집니다. 굉장히 여러분 뭐예요? 평등한 국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로부터 미국 경제 20년 동안에 세계 최대 호황이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1950년대, 60년대 호황이에요.
이때 애들도 엄청났죠. 베이비붐 세대 막 경제가 미국 경제가 아주 그냥 찰랑하게 꼽히고 세계 경제가 이걸 딱 따라올 때입니다. 돈이 팡팡 남아들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뭐 해야 됐어요? 독일에 대해서 여러분 뭐가 됐어요? 당시 미국의 재정경제부 장관 누구죠? 우리 뭐 마샬이 뭐 합니까? 팡팡 도와주잖아요. 재정경제부 장관이라 뭐였어요? 국무부 장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죠. 당시 미 국무부 장관 마샬이 여러분 팡팡 도와주면서 세계 경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레이건 등장하고 이건 여러분 내가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빌 클린턴 등장하면서 여러분 빈부격차가 뭐예요? 급속도로 여러분 심화되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공황 때만큼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 좋다 나쁘다 도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경제학을 가리키고 빈부격차의 심화가 얼마나 나쁜 문제인지 나쁜 게 아니라 빈부격차 심화는요 경제 발전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빈부격차가 심화된 나라치고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건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 사회적인 문제라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간단하죠. 왜? 사람들이 세 개가 있어요. 상중 하가 있는데 자 무슨 층이 제일 많아져요? 중산층이 제일 많아졌습니다. 이게 왜 많아져올까요? 하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소비 성향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소비 성향은 자기의 소득에서 얼마나 소비를 하냐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성향? 소비 성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층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소득하고 소비가 있으면 뭐가 많다? 소비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하층이 많아진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뭐가 된다? 그 사회가 과잉 소비 국가가 되는 거예요. 빚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상층은 또 뭐가 문제냐? 아주 간단하죠. 소득하고 소비가 있는데 상층은요 소비 성향이 높아요, 낮아요? 해보셨어야 뭐 알죠. 그죠? 근데 짐작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건희 씨가 여러분 뭐예요? 몇 조씩 벌잖아요, 돈을. 또 요번에 또 무죄 판결 받으셨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오케이? 돈 더 버실 거 아니에요. 오케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뭐 전환사채 발행하고 난리나는 거예요. 뭐 싸게 팔아도 아무 죄도 없어요. 이 나라는 놀라운 나라예요. 행복한 나라. 또 잘리겠구나. 또 잘리겠구나. 아우, 분이 안 풀립니다. 분이 안 풀려요. 오케이. 분이 안 풀립니다. 분이 안 풀려. 네.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안 찔릴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자, 가보겠습니다. 상층이 딱 있잖아요, 여러분. 상층이. 근데 상층은 기본적으로 소비 성향이 뭐하다? 낮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층은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쓴다지만 얘네들은 1억 벌면은 1000만 원밖에 안 쓰잖아요. 소비 많더라도 소비성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더라도 뭐로 연결되지 않아요? 소비로 연결되지 않죠. 오케이?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제조업이 뭐예요? 완전 붕괴되잖아요. 왜? 소비가 없어요. 그럼 이건 전부 다 뭐가 돼요? 투자로밖에 안 갑니다. 남는 돈은 전부 다 뭐로밖에 안 가요? 투자로밖에 안 되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산층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득하고 있으면 소비하고 있으면 뭐가 뭐보다 많으면서도 소득이 소비보다 많으면서도 소비 성향이 뭐한 사람들이다? 높은 사람들. 그게 중산층이에요. 왜 경제에서 중산층이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저는 장담하건데 이 지표가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한 미국 경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적절한 소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나올 수가 없죠. 사회가 양극화됐습니다. 극단적 투자와 빚을 넣은 소비밖에 없어요. 그죠? 극단적 투자와 빚낸 소비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미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왜 앞에서 딱 보여드리면 아는 거죠. 그럼 현재 미국 경제가 이런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되는 거죠. 근데 중병에 걸린 환자가 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해야 될 거는 수술을 하고 요양을 해야죠.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하고 요양을 해야죠. 거기다 대고 몰핑을 먹인다거나. 그죠? 오케이? 몰핑 얼마나 간단해요. 바로 일어나잖아요. 나왔어요. 의사님 신기해요. 이틀 뒤에 다시 오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그걸 먹이던거나 아니면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체질 개선은 수술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 메스를 갖다 오바마가 드러낼 수 있는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란 건 뭐가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채 위기에 대한 해법은 더 큰 부채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케이? 여름에 더울 때는 부채 큰 거 갖고 붙이면 해결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뭐가 된다? 죄송합니다. 이런 썰렁한 유머를 해서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예요? 몰피는 결국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요. 제가 이 말 써놨는데 몰피는 환자를 결코 치료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 88만 원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한테 지금 더 부채까지 안 져주는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라면 세계 경제 아니라 우리라면 따라서 뭐다? 근본적인 체제 계산을 살아서 외국 경제를 갖다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제 체제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를 항상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잖아요. 이번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일 아주 여러분 건강하게 극복했던 나라는 어디다? 노르웨이를 갖다 드러내거든요. 자, 반면에 완전 쫄딱 망한 나라 어딜 됩니까? 아이슬란드. 위치는 비슷하거든요. 둘 다 유럽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어떤 경제 체제를 갖고 있어야지 경제 위기에도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오케이? 그걸 보면 우리나라도 대안이 나오고 그 뒤에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더 좋은 강의 만들고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를 분석하면서도 경제 원론적인 입각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